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서연의 몸에 맞지 않게 컸고 빌려온 옷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어색하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병실 한가운데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이 기괴한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서 있었다. 창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혹독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진성그룹의 젊은 CEO.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성공과 야망의 동의어였지만 지금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의문의 교통사고는 그의 시간을 멈춰버렸고 그를 식물인간이라는 절망적인 상태로 밀어넣었다. 서연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의 계모이자 진성그룹의 현 회장 왕유진 여사였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정장을 갑옷처럼 두르고 우아하지만 냉혹한 표정으로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스함 대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살펴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왕 회장 옆에는 그녀의 아들이자 강지훈의 이복 동생인 강민혁이 비스듬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노골적인 비웃음을 입가에 매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해 고아원의 빚더미까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여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드레스 자락 아래로 두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변호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읽어내려갔다. 사랑이나 헌신 같은 단어는 없었다. 오직 의무와 책임,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한 복잡하고 차가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서연의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였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빚, 그리고 고아원의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 끔찍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서연 씨, 서명하시죠.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펜을 잡는 순간 그녀의 이름 앞에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족쇄가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써 내려갔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삶이 진성가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였다. 왕 회장의 비서가 벨벳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2개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왕 회장은 서연에게 눈짓으로 명령했다. 서연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대 곁에선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마주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의 카리스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은 하얀 시트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그 손은 의외로 크고 단단했다. 작은 반지를 그의 4번째 손가락에 끼우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손끝이 그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여름날의 갑작스러운 소나기, 낡은 도서관의 책 냄새, 그리고 괜찮니라고 묻던 다정한 목소리.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울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던 한 소년의 흐릿한 영상이었다. 그 소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온기는 생생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설마 그 사람이 강지훈이었을까? 기억의 파편은 너무나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 정해준 자리일지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강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벌써부터 연기라도 하는 건가? 식물인간 남편 앞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네가 원하는 건 돈뿐이라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그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반지를 들어 강지훈의 손을 빌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무력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강지훈의 아내였다. 비록 이름뿐인 자리일지라도 그녀는 이 자리를 이용해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자신을, 동생들을, 그리고 어쩌면 침대에 누워있는 이 남자를. 왕 회장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마무리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서류를 챙겨 들고는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터 넌 이 집안 사람이다. 분수에 맞게 행동해. 강지훈의 아내로서 내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는 조용히 숨만 쉬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나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은 경고이자 명령이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이 병실을 떠나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기계음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처럼 울리고 있었다. 서연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남편이 된 남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작은 온기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속삭였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꼭 찾아낼게요. 그리고 당신의 자리도 당신의 회사도 내가 지킬게요. 이것이 당신의 아내로서 내가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밖에서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작된 기묘한 결혼 생활의 첫날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연은 밤이 깊어지도록 지훈의 곁을 지켰다. 간호사가 몇 번 들어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액을 교체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이들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 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냉철하고 빈틈없는 경영인이었지만 아까 스쳐 지나간 기억 속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다. 천재적인 사업 수완, 과감한 투자, 그리고 냉혹할 정도의 결단력.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태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갈수록 서연은 그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했다. 그가 익명으로 수많은 자선단체에 거액을 기부해왔다는 사실과 특히 고아원 지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내용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기억 속의 소년이 강지훈일까?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반지가 아니었다. 반지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으려고 했었다. 아몰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녀는 놀라 자신의 반지를 확인했다. 똑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왕 회장이 준비한 반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결혼은 분명 왕 회장이 자신의 아들 민혁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시간을 벌고 외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꾸민 계략이었다. 그런데 이 반지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지훈이 직접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이 결혼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강지훈 대표님의 비서실장인 윤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윤 실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제게 따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서연 씨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강지훈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자신을 보호하라는 명령까지 남겼다고. 윤 실장은 작은 열쇠 하나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대표님의 개인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위임장입니다. 사모님께서 진성그룹의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대표님의 법적 대리인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왕 회장님께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서류를 받아들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그리고 왕 회장과 강민혁의 계략을. 그래서 그는 이 결혼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자신을 방패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희생양이 아니라 강지훈이 남긴 마지막 히든카드였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강인함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흐릿한 기억 속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남자를 향한 알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윤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대표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아무도 사모님을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한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담아 윤 실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윤 실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선은 강지훈 대표님의 아내 역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내로서 말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연은 손에 든 열쇠와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거래 결혼이 아니었다. 거대한 왕자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다시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투지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모든 것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강가에 입성한 첫날, 이서연은 자신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속에 갇혔음을 직감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쏟아냈다.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복도 끝에 놓인 고풍스러운 조각상들은 이곳이 집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남편 강지훈의 침실 바로 옆방이었다. 방의 크기는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컸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창문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감시하기 위한 액자처럼 느껴졌다. 집안 곳곳에 배치된 사용인들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왕유진 회장에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아침 식사 시간은 매일 아침 치러지는 고문과도 같았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왕 회장이 앉았고 그 옆에는 아들 강민혁이, 그리고 서연은 그들로부터 가장 먼 끝자리에 배정받았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서연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대화는 언제나 왕 회장이 주도했고 그 내용은 주로 회사의 경영 현황이나 강민혁의 성과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세아가, 오늘은 오후에 자선 바자회가 있으니 준비하도록 해. 진성가의 며느리로서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지. 어느 날 아침, 왕 회장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며 말했다.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서연이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네가 입을 옷과 보석은 이미 준비해 뒀으니 다른 생각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니?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즐겁다는 듯이 킥킥거렸다. 그는 포크로 접시를 긁으며 서연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형수님, 바자회 같은 곳은 처음이시죠? 괜히 가서 촌티 내지 말고 그냥 예쁜 마네킹처럼 웃고만 계세요. 그게 형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역할일 테니까.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는 그녀의 내면을 핥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과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지훈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눈에 자신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어리숙한 고아 소녀로 보여야만 했다. 낮 시간 동안 서연은 주로 저택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왕 회장의 감시가 비교적 덜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며 이 집의 구조와 사용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왕 회장의 신복이며, 누가 오래전부터 강지훈을 따르던 사람이었는지 예리하게 관찰했다. 특히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김 집사의 눈빛에서 지훈을 향한 안타까움과 왕 회장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읽어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정원에서 홀로 잡초를 뽑고 있는 김 집사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의 옆에 넘어졌다. 놀란 김 집사가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께서 사고 당하시던 날,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집사는 주변을 살피며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본 순간 마음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그날 아침 대표님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하던 정비팀장이 강민혁 상무님과 따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몹시 심각해 보였지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떠나시기 직전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던 허브차를 왕 회장님께서 직접 건네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은 단서였지만 서연에게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 집사의 말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윤태수 실장이 건네준 작은 열쇠를 손에 꽉 쥐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 강지훈의 서재에 들어가 그가 남긴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자정이 넘어 모든 사용인들이 잠들었을 시간. 서연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녀는 낮 시간 동안 익혀둔 동선을 따라 망설임 없이 걸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열쇠는 부드럽게 열쇠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재 안은 온통 짙은 나무 향과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중앙에 놓인 육중한 원목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가죽 소파까지. 모든 것이 주인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불을 켜는 대신 작은 손전등을 이용해 서재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윤 실장은 비밀 금고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많은 책과 서류 더미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부터 샅샅이 뒤졌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문구류와 결제, 서류들 뿐이었다. 그녀는 책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천 권에 달하는 책들. 만약 금고가 책장 뒤에 숨겨져 있다면 어느 책을 움직여야 하는 걸까? 그녀는 지훈이 남긴 Amoral Fate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었다. 그녀는 철학 서적이 꽂혀 있는 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세네카의 인생론 등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책에 손을 뻗었다. 책을 꺼내는 순간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 일부가 안쪽으로 움직이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최첨단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작은 금고가 밝혀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지문 인식이라니.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금고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그의 지문 없이는 이 금고를 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윤 실장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서연 씨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Undisputed.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인식 센서 위에 올려놓았다. 붉은 레이저가 그녀의 지문을 스캔했다. 짧은 침묵의 순간이 흐르고 삐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지우는 이미 그녀의 지문까지 등록해 놓았던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그녀가 이 금고를 찾아낼 것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류 파일을 꺼내 들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그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왕 회장과 강민혁이 지난 몇 년간 진성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금 흐름도와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돕고 묵인해준 정계와 재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혼자서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의 모든 진실에 다가섰을 때 그들은 그를 제거하려 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지훈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 조각은 그들의 탐욕이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안투,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강지훈이 남긴 유산이자 그녀에게 주어진 무기였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이 시작한 이 전쟁을 그의 방식대로 마무리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황금 세장의 문을 부수고 나갈 그날을 그리며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이서연은 강가의 저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완벽한 배우가 되어갔다. 그녀는 왕 회장의 말에 순종했고 강민혁의 조롱에도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습에 왕 회장과 강민혁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장기판 위에 졸 정도로만 여겼고 그녀가 밤마다 남편의 서재에서 거대한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에도 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정적으로 매달 겪던 그날이 소식이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강지우는 몇 달째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이 함께 몰래 찾아갔던 병원에서의 일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방을 뒤져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명함을 찾아냈다. 미래희망 산부인과 김미영 원장.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 지우는 자신의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만약을 대비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몇 년 전, 서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식당에 지훈이 우연히 들렀다. 그는 그녀가 과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지훈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부모님을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어린 시절의 강지훈. 그는 입양된 후 이름도 바뀌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지만 빗속에서 혼자 울고 있던 어린 소녀 서연에게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주었던 기억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가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서연도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배려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주변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깊은 사랑에 빠졌다. 이 결혼은 왕 회장의 계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훈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계획했던 최후의 보루였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하지만 우리의 인연, 우리의 미래를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 병원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닮은 아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아이가 너에게는 희망이,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어줄 거야. 서연은 그때 그의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왕 회장의 감시를 피할 묘안을 짜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식탁에서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놀란 사용인들과 못마땅한 표정의 왕 회장 앞에서 그녀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 증세인 것처럼 가냘프게 속삭였다. 의사를 부르겠다는 왕 회장의 말을 막고 그녀는 평소 다니던 작은 동네 병원에 가고 싶다고 간청했다. 재벌가의 주치의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댔다. 왕 회장은 그녀의 뻔한 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연약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의 모습에 의심을 거두고 운전기사만 붙여 외출을 허락했다. 서연은 운전기사를 동네 병원 앞에 내리게 한 후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미래희망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에서 만난 김미영 원장은 그녀를 보자마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아주 작은 생명의 점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 차입니다. 그 순간 서연은 온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강지훈의 아이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자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남편의 유산을,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였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이자 동기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림자 프로젝트 파일을 펼치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왕 회장과 강민혁의 비리 자료들은 이제 단순히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가 물려받아야 할 소중한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낼 외과 의사의 메스였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메모. 마지막 조각은 그들의 탐욕이다라는 문장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훈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들이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최강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 진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강민혁이 차지하려던 모든 명분은 사라지고 왕 회장의 계획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작은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아가야,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빠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그리고 네가 살아갈 세상을 엄마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주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강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강지훈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강민혁의 시대가 열릴 예정이었다. 단상 중앙에 선 왕유진 회장은 비통함과 결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아들 강지훈의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며 주주들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그러고는 곧바로 리더의 공백으로 위기에 처한 진성그룹의 현실을 역설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진성그룹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강지훈 대표의 빈자리를 가장 잘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지난 몇 년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을 입증해온 강민혁 상무를
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힘있게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제국의 새로운 황제라도 된 듯 오만해 보였다. 그는 왕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형의 쾌유를 비는 동시에 회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왕 회장과 강민혁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건은 순조롭게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의장이 공식적인 표결 절차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상징인 검은색 옷 대신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 위로 뛰어든 예기치 못한 배우처럼 강당의 모든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소리쳤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강민혁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형수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형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제정신입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호원들을 피해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식물인간이 된 CEO의 젊은 아내. 그녀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마침내 단상 앞에 선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왕 회장과 강민혁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씨의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남편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 그의 꿈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분명했다. 왕 회장이 다시 소리치려는 순간 서연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감싸쥐며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강지훈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거대한 폭탄처럼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뒤이은 엄청난 파장.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왕 회장과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다. 저 여자가 미척군 식물인간이 어떻게 아이를 만들어 형이 쓰러진 틈을 타서 어디서 굴러먹던 놈의 씨를 벤 게 틀림없어. 그의 폭언은 그의 불안감과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왕 회장 역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건 우리 진성가를 음해하려는 더러운 수작입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식물인간 CEO의 아내. 임신선언. 진성그룹 후계자 논란. 새로운 국면으로라는 자극적인 속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 이상 강민혁의 대표 직무대행 선임 안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든 관심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서연.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다는 아이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싼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강민혁과 왕 회장을 넘어 그들 뒤에 숨어 있는 더 거대한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넘어왔다. 이서연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터져나온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식물인간 재벌 3세에 숨겨진 아이. 진성그룹 경영권 분쟁. 출생의 비밀로 번지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여론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초기 여론은 대부분 서연에게 비판적이었다. 왕유진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재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쌓아온 언론 장악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진실은 쉽게 왜곡되고 편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연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파렴치한 불륜녀로 몰아가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그녀의 이미지를 철저히 파괴했다. 기사들은 그녀가 고아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익명의 측근이라는 자의 인터뷰까지 등장했다. 그는 서연에게 오래전부터 내연남이 있었으며 강지훈이 사고로 쓰러지자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고 증언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찼다. 강가의 저택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왕 회장은 서연을 방에 가두고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핏발선 눈으로 경고했다. 내 더러운 연극은 여기까지야. 당장 아이를 지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고아원 동생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게 왕 회장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회장님이야말로 그만하시죠.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왕 회장은 더욱 분노했지만
서연의 눈빛에 서린 어떤 확신 앞에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서연의 침묵과 평온함은 왕 회장의 조바심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최고의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왕 회장이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붙일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대중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커질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강지훈이 남긴 가장 확실한 증거와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릴 충직한 조력자가 있었다. 그녀는 왕 회장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공기계를 이용해 윤태수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신호는 전달되었다. 윤 실장은 지난 며칠간 서연의 지시를 받아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그는 강지훈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진성그룹의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한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왕 회장의 여론몰이가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날 저녁 황금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 보도가 터져나왔다. 앵커는 상기된 표정으로 진성그룹 사태의 새로운 진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가장 먼저 서연과 지훈이 함께 서명한 시험관 시술 동의서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날짜는 명확하게 강지훈의 사고 이전이었고 그의 필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병원의 공식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공개되었다. 모든 자료는 이 임신이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의료 시술의 결과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스튜디오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마지막에 등장했다. 화면에는 병원 상담실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건강한 강지훈이 이서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의사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저희에게 단순한 아이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희의 미래이자 희망이죠.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 아내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의학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널 지켜줄 거야.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영상 속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도 애틋하고 진실해 보였다. 그 영상은 왕 회장과 강민혁이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과 악의적인 선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실의 빛이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서연을 향한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 눈물이 납니다. 힘내세요. 당신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왕 회장과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저택의 거실. 대형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강민혁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었다. 그들은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저 돈 몇 푼에 움직이는 힘없는 고아 소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영리하고 치밀했으며 강인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여론전의 무대에서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바깥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공고해 보였던 악의 제국에 그녀가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여론전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가의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왕유진 회장과 강민혁은 대중의 비난을 피해 며칠 동안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자숙하는 듯 보였지만 굳게 닫힌 서재 안에서는 연일 분노의 찬 고성이 새어나왔다. 그들의 오만했던 계획은 이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왕 회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연을 대놓고 핍박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서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교활해졌다. 그녀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인들을 고용했고 저택 곳곳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하려 했다. 그녀는 이서연이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강민혁의 분노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부수고 고함을 지르며 분을 사기지 못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서연에게 돌렸다. 그에게 서연은 자신의 것을 훔쳐간 도둑 고양이일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서연의 방으로 쳐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왕 회장이 그를 막아 세웠다. 지금 경거망동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연약한 임산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여론의 동정만으로는 왕 회장과 강민혁의 뿌리 깊은 악행을 단죄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즉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윤태수 실장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강지훈의 편에 서고 싶어 하는 중요한 인물이 서연과의 만남을 원한다고 전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진우 전무였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진성그룹에 몸담아온 원로 임원으로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왕유진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그녀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경영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는 왕 회장 모자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홀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서연이라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횃불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이었다. 만남은 철저한 보안 속에 도심 외곽의 한적한 한정식 집의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박 전무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진작 찾아뵙고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 역시 정중하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가 강지훈이 가장 믿고 따랐던 어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 전무는 서연에게 왕 회장과 강민혁이 어떻게 회사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빼돌려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정보들은 서연이 강지훈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그림자 프로젝트 파일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서연은 비로소 강지훈이 남긴 자료들의 진정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금 강민혁 상무는 해외 자원 개발을 빌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꾸며져 있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를 내세운 사기극입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막지 못한다면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박 전무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지훈이 메모에 남겼던 마지막 조각은 그들의 탐욕이라는 문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 박 전무와의 만남으로 거대한 무기를 손에 넣은 서연이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또 다른 동맹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저택 내부의 인물이었다. 서연이 잠 못 이루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김 집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며 강지훈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물건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끝이 살짝 깨진 검은색 메모리 칩이었다. 사모님, 이것은 강 대표님께서 사고를 당하시던 날 강민혁 상무님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제가 몰래 빼낸 것입니다. 그날 새벽 강 상무님은 차고에서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를 하며 심하게 다투셨고 이후 무언가를 다급하게 부수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에 그것을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김 집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은 보복이 두려워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 강지훈의 친모께서도,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대표님께서도 제게는 은인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부디 이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는 서연의 손에 칩을 쥐어주고는 죄인처럼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칩을 내려다보았다. 박 전무가 건네준 비자금 관련 서류들과 김 집사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블랙박스 칩. 하나는 그들의 탐욕을 증명할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살인 미수를 증명할지도 모를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는 이제 반격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두 개의 검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서연의 손에 들린 두 개의 검은 이제 예리하게 벼려져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다. 강지훈이 남긴 메모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조각은 그들의 탐욕이다라는 말처럼 그녀는 저기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전 본부는 윤태수 실장의 안전가옥,
첨단 보안 장비로 둘러싸인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전무, 그리고 윤 실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민혁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는 오만하고 조급했으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이서연에게 한 방 먹은 이후 그의 조급증은 더욱 심해졌을 터였다. 그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단번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미끼가 필요했다. 덫은 유라시안 코발트 벤처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였다. 박 전무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중앙아시아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막대한 양의 코발트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마치 극비 정보인 것처럼 위장되어 강민혁과 연결된 부패한 금융브로커의 귀에만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정보에는 광산의 채굴권을 독점적으로 따낼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이며 막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강민혁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전해들은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코발트는 4차 산업의 핵심 광물. 만약 이 사업을 성공시킨다면 그는 형 강지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성그룹의 진정한 지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기회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마비시켰다. 그는 즉시 어머니 왕유진 회장을 찾아가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왕 회장은 처음에는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아들의 집요한 설득과 천문학적인 비자금이라는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 모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할 막대한 현금이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이성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해야 한다. 이 사회의 승인을 거칠 시간도 이유도 없어. 왕 회장은 아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네가 그동안 관리해온 해외 법인들의 자금을 이용해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아들이 강지훈의 그림자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강민혁의 불법적인 자금 인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서연이 이미 모든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했다. 그는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법인들의 자금을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자신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재무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움직였다. 강민혁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돈 세탁을 지시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거대한 감시망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태수 실장은 국가정보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심지어 사무실에서의 통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서연의 팀에게 보고되었다. 박 전무는 강민혁이 매수한 재무팀 직원의 가족을 설득하여 내부 고발자로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불법적인 자금 이체 명령서, 돈 세탁을 위해 여러 계좌를 거쳐가는 상세한 금융 기록, 그리고 유령 회사와의 허위 계약서까지. 이 모든 과정은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완벽하게 녹화되고 기록되었다. 서연은 저택의 방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거액의 자금이 유라시안 코발트 벤처스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되는 날이 왔다. 강민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측근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제 진성그룹은 내 것이다. 강지훈도 그 재수 없는 계집애도 더 이상 내 앞을 막을 수 없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바로 그 시각 윤태수 실장의 안전가옥에서는 짧은 침묵 끝에 나지막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자금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계좌로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입금되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트랜잭션 컴플릿 거래 완료라는 선명한 녹색 글자가 떠 있었다. 윤 실장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입니다. 사모님, 쥐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은 뱃속의 아이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만큼은 결코 더럽고 부정한 유산을 물려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어둠을 끝내고 새벽을 가져올 시간이었다. 강민혁의 불법 자금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진성그룹 쇼크에 휩싸였다. 이서연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 진성그룹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제목은 모든 언론과 대중의 호기심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식물인간 CEO의 아내가 이번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들고 나올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왕유진 회장과 강민혁은 대형 스크린으로 기자회견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조소와 경멸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저 여자가 이제 하다 안 되니 쇼를 하는군요. 또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겠죠. 하지만 어쩌나 세상은 이제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을 텐데. 왕 회장 역시 차갑게 동조했다. 내버려둬라. 발버둥 칠수록 제목을 조르게 될 뿐이야. 곧 있으면 유라시안 코발트 사업의 성공 소식이 들려올 테고. 그때가 되면 저 여자는 물론이고 우리를 비난하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의 깊이를, 그리고 그 함정 위를 덮고 있던 얇은 얼음이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윤태수 실장과 박진우 전무가 함께였다. 오늘의 그녀는 지난번 주주총회 때의 청초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슬픔을 이겨낸 강인함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지도자의 위엄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진성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와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의 첫마디는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 프로젝트의 실체였다. 서연은 왕 회장과 강민혁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박 전무가 제공한 자료와 강지훈이 남긴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스크린에는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 허위 계약서, 그리고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 차례대로 증거로 제시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회장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저게 어떻게, 저 자료들이 어떻게 저 여자 손에 들어간 거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왕 회장 역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중얼거렸다. 당황하지 마라. 저 정도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우리가 부인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인 유라시안 코발트 벤처스의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서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강민혁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깨끗하게 처리해 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기자회견장은 이제 충격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의 발악은 스크린 너머 기자회견장까지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술렁이는 장내를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연의 말에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한 사람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바로 김 집사였다. 영상 속 김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그는 강지훈이 사고를 당하던 날 새벽 강민혁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한 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파손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파손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몰래 수거했다고 고백했다. 영상이 끝나자 서연은 손에 작은 메모리 칩을 들어 보였다. 이 작은 칩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고 전문가들이 며칠 밤을 새워 복원해낸 강민혁 상무와 왕유진 회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처리한 건 확실하냐? 브레이크 말이다. 흔적이라도 남으면 큰일이야. 왕유진의 목소리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전문가를 썼으니까요. 그냥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보일 겁니다. 이제 곧 모든 게 어머니와 제 것이 될 겁니다. 강민혁의 목소리, 그 짧은 대화가 공개된 순간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이내 그 정적을 깨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아들이 형을 죽이려 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사주한 존속살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온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회장실.
왕유진 회장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강민혁은 스크린 속 서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왕 회장과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왕유진 씨, 강민혁 씨, 횡령, 배임 및 살인미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내민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서연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가의 비리, 폭로 수준을 넘어선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온 국민 앞에 까발려졌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왕유진 회장과 강민혁 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했다. 검찰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서연 측이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피의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림자 프로젝트 파일은 그들의 수년간에 걸친 횡령과 배임의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었고 유령 회사로의 자금 이체 내역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다. 내부 고발자로 돌아선 재무팀 직원의 증언과 박진우 전무가 확보한 추가 자료들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복원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해당 음성 파일은 그 어떤 조작이나 편집도 없는 원본임이 증명되었다. 절망에 빠진 왕 회장과 강민혁은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맞섰지만 강철 같은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이서연이 꾸민 함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이 온통 진성그룹 스캔들로 들끓는 동안 이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같이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밤에는 윤태수 실장, 박진우 전무와 함께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룹의 원로 임원들과 주주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내 그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성그룹은 일부 부패한 경영진의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온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제 남편 강지훈 대표가 돌아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회사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한 달쯤 흘렀을까. 검찰은 왕유진 회장과 강민혁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및 실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들의 제국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완전히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서연은 다른 곳이 아닌 강지훈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아름다운 디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의자를 끌어다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씨, 들려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도 이제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녀는 자신의 푸른 배 위로 그의 손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이것 좀 느껴봐요. 우리 아기예요. 당신을 쏙 빼닮은 아들이래요. 아기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떨려왔고 참았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홀로 싸워온 지난 몇 달간의 서름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그녀가 눈물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손 안에 있던 지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하고 움직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일까, 환상이었을까?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생명유지 장치의 모니터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훈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기적. 그것은 오직 신만이 허락한다는 기적이었다.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이라도 하듯 몇 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위로 들어 올려졌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그의 눈동자가 마침내 세상의 빛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연의 얼굴에 멎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연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녀를, 자신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였고 가장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새벽을 맞이한 자의 환희에 찬 외침이었다. 정의가 승리한 바로 그 순간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운 햇살이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운명을 따스하게 축복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성그룹의 비극은 서서히 법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왕유진 회장과 강민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여전히 많은 취재진으로 붐볐지만 예전과 같은 광기는 없었다. 세상의 관심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진성그룹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강지훈에게로 옮겨가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왕 회장과 강민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 모자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인 두 명의 범죄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서연의 계략이었다고. 자신들은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공허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왕유진. 강민혁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을 저버리고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다.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방청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지막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인 왕유진에게는 무기징역이, 범행을 실행한 강민혁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왕 회장은 실성한 듯 비명을 질렀고 강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은 이서연의 임시 경영 체제 아래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총수 일가의 비리로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모두 해임했으며 강지훈이 생전에 추진하려 했던 사회공헌 사업들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결코 권력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자리를 지키는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이 사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신데렐라 정도로 얕보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강직한 리더십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박진우 전무를 비롯한 강지훈의 사람들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강지훈 대표가 건강하게 돌아와 새로운 리더로 거듭난 그의 아내와 함께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강지훈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물론 몇 달간의 공백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기억은 아직 안개가 낀 것처럼 군데군데 끊어져 있었고, 특히 사고 전후의 끔찍한 기억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재활 치료를 그는 묵묵히 견뎌냈다.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이유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그의 재활을 도왔고, 밤에는 그의 침대 옆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에게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는 왕 회장과 강민혁의 배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떠올리지 못했지만 서연을 처음 만났던 날의 비냄새, 그녀를 다시 찾았을 때의 벅찬 기쁨,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계획했던 모든 순간의 감정들은 그의 심장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지훈의 무릎 위에 작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겨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하늘. 어떤 어둠에도 가려지지 않는 맑고 높은 하늘처럼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기는 아빠의 품이 편안한 듯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곁에 서서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아니에요. 난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늘이가 함께 있어줬는걸요.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얼마 후 지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그들 부부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피해 한적한 교회의 저택에서 세 식구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진성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두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제로 시작된 비극적인 결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운명적인 인연이 되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은 그들 가족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가 아문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강인함으로 일궈낸 평온하고 눈부신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천국,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었다.